제가 주말에 대전에서 제 나름대로 저희 고성구 팀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들 한 30여 명과 1박 2일 워크숍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뜨거운 이슈는 3월 3일 제가 지지 후보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한 3월 3일 꼭 밝혀야 되느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과 자유파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저는 지지 후보가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와의 대담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워크숍에서 박사님과 우리 고성우 TV가 마지막까지 자유파 전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비록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유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고성국답다. 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전체 전개 양상을 다 지켜보면서 2월 말 3월 초에 오프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3월 3일 날 입장 발표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워크숍에서 이런저런 그 대화를 하면서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꼭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컷오프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교훈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가 후보 대 후보 간의 대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느 사이엔가 세력 대 세력 간의 대결로 좀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후보 대 후보 간 대결이라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대결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승민, 이준석 이쪽은 세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안철수 세력보다는 확실히 그 세력이 크다. 현역 의원도 그렇고 책임당원들의 움직임도 그렇다. 그래서 아주 묘한 좀 중첩적인 이중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후보 대 후보는 후보 구도는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인데 세력은 친윤 세력 대 유승민, 이준석, 반윤 세력이라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서 많은 우리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좀 헷갈리게 된다. 안철수를 지지하다가도 세력적으로 이준석, 유승민 지지를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주춤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김기현은 친윤 세력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친윤 세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워낙 전략 부재에다가 실수들이 많으니까 이게 세력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점과 관련해서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보 구도와 세력 구도가 다를 때, 딱 이게 정합적으로 이게 대상적으로 딱 이게 되지 않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후보냐 세력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땅히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수년간 종북 주사파 극좌 세력 대 자유파 세력 간의 세력전쟁, 세력 간 대결을 벌여왔습니다. 그 세력의 선봉장에 선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북 주사파 극좌 세력과의 전쟁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쪽은 문재인이었다가 이제 이재명이가 됐고,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설 거예요. 인물은 바뀔 수 있어요. 세력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정책 대표자인 국민의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재창출로 가겠다고 하는 친윤이라는 세력이 어수선하고 좀 잘 정비되지 않지만 어쨌든 세력적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거꾸로 뜨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을 관철시켜서 대통령과 함께가 아니라 대통령과 따로 총선 치르고 대선 치러보겠다고 하는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의 뒤에 자유파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세력 대 세력 간의 대결 구도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세력 대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번 전대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누구 좋아요? 라고 하는 개인적 호호, 개인적 선호로 지금 전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이번 컷오프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너무, 저부터도 너무 이거 얕잡아 보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구나. 생각보다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 준동이 심하다. 이게 전당원 투표로 가면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안 그렇구나. 그렇다면 차제의 이번 전대는 이 배신자 집단인 이 유승민, 이준석 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공작질하고 우파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극좌 세력과의 연결점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전대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누가 대표가 되냐, 누가 최고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거냐. 천하람, 김영태, 허은하, 이기인을 어떻게 전대에서 완전히 축출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정통보수입니다. 대표 후보로만 보면 천하람인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안철수도 정통보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은 정통보수 쪽에 속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통보수로서의 무슨 캐리어라든지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좀 아쉽게도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황교안이 내세운 정통 보수는 지난 6년여간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 극자 세력들과 목숨 걸고 투쟁해서 정권을 되찾아온 우리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당원들에게는 정통보수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야말로 지금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치는 현실이라서 이 정통보수의 복원이라고 하는 황교안의 슬로건은 가슴에 다가오나 그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들 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 우리 자유파 정통보수가 그만큼 왜소해졌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자유파가 목숨 걸고 좌파와 싸워는 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자유파 정통 주류 세력의 재건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다. 는 이 안타깝고도 절박한 현실을 우리가 이번 컷오프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대가 또 내년 총선이 우리 자유파 주류 세력이 다시 서는 그런 정책 계기로 이 전대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유파 주류가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무슨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이 허접한 배신자 이런 자들 걱정을 왜 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들의 조직적 준동과 그 자들 뒤에 있는 좌파들의 공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지금 목도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자유파 주류가 허약하고 취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완전히 몰락하고 해체됐던 이 자유파 주류가 아직 제대로 복원되고 재정비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황교안의 정통보수라는 슬로건이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도 왜소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진 것보다 세우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 자유파 주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재건하고 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면서 단단히 다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점을 정말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자유파 주류를 재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런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이번 전대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크게 좀 두 가지 묵직한 화두를 여러분께 던집니다. 지금 전대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가는 자유파 세력과 어떻게든 그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좌파가 버티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세력 간의 세력 전쟁의 성격이 있다. 후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대립구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하나의 화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우리 자유파가 아직도 자유파의 주류가 아직도 제대로 재건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유파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에
냉철하게 인식하고 자유파의 주류적 재건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전대를 성격 짓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쉽지 않은 화두를 여러분께 던집니다. 어제 저희가 2000샘플 정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30분에 걸쳐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금 화면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861명 중에 김기현은 41%, 안철수는 27%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긍정평가하는 661명 중에서는 김기현이 51%, 안철수가 24%입니다. 그리고 당원 룰에 따른 당원 당규에 따른 당원 응답자, 당원 응답자에서는 김기현 45, 안철수 22입니다. 국힘 지지자를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를 보거나 당원 응답자를 보거나 김기현은 41에서 51까지 나옵니다. 안철수는 22에서 27까지 나옵니다. 이 차이가 10% 이상입니다. 또 어쨌든 김기현이 1등, 안철수가 2등이니까 이 두 사람이 결선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선 가상 대결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861명은 김기현 52, 안철수 42로 응답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 661명은 김기현 62, 안철수 33으로 응답했고 당원 응답자 321명은 김기현 57, 안철수 37로 응답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결선 가상 대결의 경우에 김기현은 52에서 62까지, 안철수는 33에서 42까지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면 김기현이 이미 대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대세가 완전히 확고하냐? 대세가 확고하냐? 이 대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런 흐름이 한 두 달 이상 계속됐을 때, 그러니까 김기현이 안철수를 10% 이상 다자 대결에서도 이기고 양자 대결에서도 10% 이상 이기는 이 수치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나왔다면 이건 뭐 끝났어가 되지만 이런 이 대세라고 부를 만한 이 표차이는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불출마, 유승민 불출마,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김기현 대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세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차이가 10%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건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양자 대결이나 다자 대결에서 10%, 15% 차이가 나는데 한두 번 헛발질하면, 한두 번 자충수 두면 5% 빠지는 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5% 빠질 때 안철수가 잘해서 5% 치고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동률이 돼버려요. 이게 한두 번의 차이, 한두 번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세가 굳어졌다고 얘기하려면 차이가 한 20% 이상은 나야 돼요. 20% 이상 차이가 나면 예컨대 김기현 60에 안철수 40이 고정됐다. 이러면은 20% 차이가 나니까 이런 상태라면 안철수가 아무리 잘해도 20%로 쫓아가긴 힘들어. 또는 김기현이 한두 번 실수를 해도
한꺼번에 20%가 떨어지진 않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세는 대세인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기현에게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안철수에게는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잡는 어떤 특단의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뭔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된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조직세를 다 동원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기 때문에 합동연설회는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는 되지만 후보들 간에 무슨 엎치락뒤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야 될 거는 어디냐? 실전이죠. 어디입니까? TV토론입니다. 네 차례의 TV토론이 있습니다. 다 생방송이에요.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이 TV토론에서 김기현보다는 1년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를 5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도 대선 경선 때 후보로 뛰어서 TV 토론했던 경험이 있지만 안철수보다는 그 경험에 그게 약하죠. 근데 김기현은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 대세를 굳히려면 실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TV 토론에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반면에 안철수가 뭔가 마지막 역전의 전기를 만들려면 합동연설회가 아니라 TV 토론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합동연설회의 행사의 성격과 TV 토론의 그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각 캠프가 좀 유추해내길 바랍니다. 유추해내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적합도 다시 그림 띄워보겠습니다. 최고위원 4명을 뽑으니까 4위까지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수진 17, 김재원 14, 민영삼 13, 김병민 8인데 그럼 냈다. 어쨌든 친윤이거나 범친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 명도 지도부 진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유승민, 이준석계는 이 그림으로 보면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대표도 이준석계 천하람이가 안 될 건 당연하고 최고위원에서도 김용태나 하원아가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청년에서는 이기인이가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 최고위원 국힘 지지단은 그런데 당원응답자로 보면 이게 뒤집어져요. 당원응답자는 조수진 19, 김재인 16, 민영삼 14인데 허은하가 11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계의 조직세가 어쨌든 10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민이가 7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수진, 김재원, 민영삼을 안정적으로 1, 2, 3등으로 간다고 보고 마지막 한 자리를 이준석계한테 뺏기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김병민을 어떻게 살릴 거냐. 적어도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그 점이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전략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예요. 대충 경주마 중계하듯이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만 갖고 김기현이가 누구 앞서냐 안철수가 앞서냐 이런 거나 조사하는 여론조사로는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2000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제공하는 것은 김기현에게 안철수에게 황교안에게 또 친윤에게 이런 포인트가 크리티컬하니까 이걸 갖고 당신들이 어떻게 전략을 설정하고 구사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 라고 하는 시사점을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듣고 찾으라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은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당원응답자 321명을 가지고 보니까 장해찬 42, 그리고 이준석이가 손잡고 다니는 이기인이가 14예요. 3배 차이 나잖아요. 이건 게임이 끝났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그러면 딱 크리티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민이를 당선시킬 거냐, 허은하한테 자리를 내줄 거냐입니다. 저는 이번 전대가 인물 구도가 아니고 이게 세력 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 어제 그 칼럼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력 대결에 있어서 대원칙은요, 적어도 이번 전대에 있어서 대원칙은 당을 분탕질 치고 틈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자유파를 분열시켜 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지도부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한 자리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친윤계의 표결집이, 그것도 효과적인 표결집이 중요하고 또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고위원은 1인 2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 구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붙어야 될 사람이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유승민, 이준석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간명하고 통일된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2명을 딱 냈으니까. 한 표는 김영태, 한 표는 허은하. 누수가 없어요. 그쪽 편은. 소수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전략을 구사해서 누수를 한 표도 만들지 않으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윤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정교하고 정치한 전술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2000샘플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를 뭐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떠한 이 정치적 고려도 없이 객관적인 당심과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조사는 지금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로우 데이터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 캠프든 김기현 캠프든 황교안 캠프든 민영삼이든 김병민이든 다 저희들 여론조사를 볼 수 있어요. 로우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봐도 보는 게 아닌 눈들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듯이 작은 징후에서 큰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후보와 캠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캠프의 역량이고 후보의 역량입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김기현 대세는 확실하나 아직 굳어지진 않았다. 이번 전대의 마지막 승부처는 TV 토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 한 자리를 가지고 친윤계와 이준석, 유승민계 간의 마지막 싸움, 이게 관전 또 다른 크리티컬 포인트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여론조사의 함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주호영이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호영은 연설 초반에 자괴감과 두려움을 먼저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현재 국회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실은 해외에서 그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 발언을 못 견뎌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한동안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은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 우리 정치는 여전히 사류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주호영은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리하고 거친 언어, 가짜 뉴스,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게으름 썼습니다. 게으름, 내로남불. 주호영이 5선 의원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으니까 20년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원내대표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진단 제대로 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정치 문제점으로 주호영이 진단한 원인, 이유,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리하고 거친 언어, 가짜 뉴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정치의 사법화, 게으름, 내로남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등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 이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주장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주호영의 연설이 진행되는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 의석에서는 항의, 고성이 쏟아져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주호영이 연설을 잠깐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오늘은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달라고 하고 국민의힘 쪽 의석을 향해서는 박수 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장례를 진정시키고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주호영의 결론입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국회가 진영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정치의 기반을 확대,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해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 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호영의 우유부단하고 전략 없는 약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의 국회단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 위에 이루어진 진정성 있는 연설이고 자유파의 품격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019년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전개하던 그때 문재인을,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나경원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때는 야당이자 투사로서의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당이 돼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을 우리 정치에 대한 진정하고 진솔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기 비판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품격 있게 집권당 자유파의 국민 통합의 의지와 방향을 제시한 주호영의 원내대표 연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원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역사 앞에 후퇴는 없다. 지금 9시 51분인데요. 제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좀 10시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워낙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1948년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부터 소급해서 보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려면 국가의 기본인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헌법 없이 국가부터 덜렁 먼저 건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지는 헌법에 의거해서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려면 그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없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재헌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재헌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재헌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길여서 재헌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헌법. 헌법을 제정하는 날, 헌법을 제정한 날 재헌절. 이게 1948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재헌절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럼 이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2천만 명이 어디 광화문에 모여서 토론해서 만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 이 헌법을 만들 국민의 대표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헌의회입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 우리나라 제1대 국회입니다. 이게 재헌의회예요. 이걸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길 가다가 순서대로 뽑습니까? 100번째 국회의원 하세요. 200번째 하세요. 합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선거를 치른 날이 1948년 5월 10날입니다. 이게 50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0날. 그런데 당시에 선거를 치를 때 미군정하에서 치렀기 때문에 미군정과 그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 단체들이 UN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UN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총선거가 불가능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총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라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서 하자. 그래서 재헌의회를 만들자 해서 5월 10일 날 선거를 치렀으니까 이게 단선이 된 겁니다. 통일이 아니라 남한만의 선거. 50단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치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죠. 그게 우선 김일성 집단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집단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김일성과 연계해서 남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했던 남루당 세력이 절대 안 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을 건데라고 아주 낭만적으로 정말 순진하게 움직였던 김규식 이 중도파 세력도 단독 선거는 안 돼 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라도 빨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돼. 저쪽은 이미 섰어 하고 밀어붙인 세력이 이승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이승만 세력이 주도해서 치른 선거고, 이 선거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김일성 집단, 하나는 박헌영의 남로당 집단, 또 하나는 김규식의 낭만적인 이 통일론자들. 이들이 단독선거 반대 운동에 나섰어요. 그런데 김규식 등의 이 낭만적인 이 통일론자, 이 세력은 폭력을 써서 50선거를 저지하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를 의미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보이콧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세력은 아예 후보자도 내지 않고 선거에 빠져버립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이죠. 지금은 김구가 마치 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무슨 건국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추앙받아왔지만, 실제로 역사적 팩트로 보면 김구는 1948년 50 단정을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그냥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보이콧 전술을 수단으로 썼어요. 그래서 폭력을 동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흉측한 자들이 폭력을 동원 안 해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50선거를 막아야 되겠다. 50선거를 막아야 되겠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일으키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그들이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직되고 시작된 좌파 반란이 4.3 사건입니다. 그 4.3 사건을 일으킨 주도자가 김달삼입니다. 이 자는 일제시대 어쩌다 우연히 일본의 그 부유층 자제들이 다닌다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 육사에 가서 육군 소위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장애인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대구로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거기서 1946년 대구 11 사태의 주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합니다. 이 46년 11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존경했던 셋째 형 박상희, 남로당의 서열 5위쯤 되는 박상희가 주도했던 시위고, 그 시위 과정에서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합니다. 거기에 김달삼이도 선봉대 중에 하나로 뛰었던 겁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달삼이는 박헌영의 남로당 아래에서 승승장구해서 도당 책임자까지 돼요. 이 김달삼이가 제주도 4.3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지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1948년 4월 3일입니다. 그때는 박헌영이는 정판사 위패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가짜 돈을 찍어내갖고 위조지폐를 찍어내서 마구 뿌리다가 미군정한테 붙잡혀요. 그 정판사 관계자들이. 그러면서 남로당의 박헌영이를 비롯한 수개들이 미군정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 집단이 있고 박헌영이가 이끌던 남한의 남로당이 있지만, 남로당 지휘부는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다 북한에 도망가서 김일성이에서 눈칫밥 얻어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로당은 박헌영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던 거죠.
이런 상태니까 1945년, 46년, 47년에 걸쳐서 또 48년, 4.3까지 이게 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좌파들의 각종 무장 반란 투쟁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일성이야 박헌영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는 스탈린으로부터 한반도의 공산주의 리더가 누구냐, 공산주의 두목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면서 스탈린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편지 보내고 뭐 밀정 보내고 할 때입니다. 그때 스탈린이가 지보다 똑똑한 박헌영이는 제치고, 지보다 똑똑해요. 스탈린이 보기에. 박헌영이는 제치고 지보다 머리 나쁘고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할 것 같은 김일성이를 한반도의 공산당 두목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강력하게 힘을 받으면서 박헌영이를 결국 6.25 전쟁 후에 미군 간첩으로 몰아갖고서 사형시켜버리죠. 총살해버립니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김달삼이는 박헌영이도 북한으로 도망갔지만 김달삼이도 북한으로 도망가서 4.3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북한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제1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주도 4.3의 불씨를 다시 피워야 되겠다고 태백산맥 쪽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강원도 경상북도 그 인근의 어느 산에서 경찰한테 체포돼서 총살당합니다. 그 김달삼이는 그 후에 어쨌든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인지 아니면 그 강원도 어느 산골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 강원도 어느 산골에 김달삼이가 묻혀 있는 곳의 지명이 말이죠. 지명이 정선군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봉정리에 김달삼이가 죽어서 묻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이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땅 이름이에요. 그 지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지명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려왔던 거예요.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 이 김달삼이가 4.3 사태의 기획자이고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재차 이 4.3을 다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북한에 가서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경찰에 포착돼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게 4.3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4.3 사건에 한때 우리 경찰이 밀렸어요. 이 남로당 이 폭도들한테 밀렸어요. 그렇게 되자 결국은 우리 제주도는 1948년 5월 10날 이 선거를 못 치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선거를 못 치러요. 그래서 당시에 이 대한민국 남한 전역에서 제주도의 선거구 두 군데에서는 재헌의회 의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봉기를 통해서라도 폭력 반란을 통해서라도 50 단독 선거를 저지하자고 하는 김일성 박헌영의 지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관철되지 못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관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로 김달삼이가 북한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우리 경찰 쪽이 밀리게 되니까 육지에 있던 우리 군이 그 당시 제주도와 제일 가까워,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다닌 적은 얼마 안 됩니다. 다 배 타고 다녔어요. 100길로 제일 가까운 데가 완도, 목포, 여수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우리 국군을 제주도로 파견을 해서 좌익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에 있던 우리 국군이 제주도에 이 김달삼이가 일으킨 제주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이 여수 순천에 있던 그 국군 중에 이 좌파들이 보기에 야, 우리가 가서 어떻게 우리의 동지를 토벌을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제주도 4.3의 우리 동지들을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당시 이 중위였던가 대위였던가가 연루됐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 그 배후 주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서 사형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을 박정희를 어릴 때부터 잘 알던 김창룡 특무대장, 백선엽 장군, 정일권 장군 등이 내가 아는 박정희, 우리가 아는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재주가 너무나 아까우니까 살려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4.3 사건과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비롯한 이 1948년의 남한의 정세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제주도 4.3 사건은 김달삼과 그 배후에 있던 박헌영,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미 남로당을 전부 지휘하고 있었던, 남로당까지 지휘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획되고 기획돼서 5월 10일 단독 선거를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그 저지하려고 했던 이 김일성 집단, 김일성 박헌영 집단의 이 무장 봉기 군사 반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들의 좌익의 목표를 부분적으로지만 성공했어요.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진압이 어려웠던 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이 섬의 특성도 있고 또 오랫동안 육지와 좀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역사적, 정서적 특성도 있어서 육지에서 들어간 이 진압군들과 토벌대와 제주도의 곳곳에 뿌리 박고 이 수백여 개의 이 오름에 응거하면서 저항했던 이 좌파, 이 반란군과의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무장 이 반란, 그 반란군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토벌된 것이 1957년인가 그렇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도 몇 년 동안은 제주도에는 그 저항하는 이 좌익 게릴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당시 남로당 이 반란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또 이걸 진압하려고 한 우리 토벌대에 의해서도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는 자기가 북한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이 4.3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김일성 지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민간인 희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4.3 사건 자체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익들의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왜 그 객관적 팩트를 자꾸 뭐라고 하냐? 왜 숨기려고 하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이 좌익 반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팩트와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냐? 라고 주장한 겁니다. 태영호의 주장은 제가 수십 년 전에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정치학자로서 제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갖고 있는 결론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될 사안이고 이게 왜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정희 기념관에서 역사의 거인 인간 박정희라고 하는 이 특강을 1시간 반 동안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46년, 1947년, 48년
그 현대사의 그 치열했던 이념 전쟁의 시기에 좌익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다. 왜 그걸 감추려고 하냐? 그걸 감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감출 수나 있는 거냐? 박정희가 평생 존경했던 그 셋째 형 박상희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당시 남로당 서열 5위에 해당되는 이 박상희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시절 한때 좌익 활동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그 이후에 박정희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무슨 장애가 된다고 왜 자꾸 이걸 감추려고 하냐. 우리 자유우파부터. 당당하게 드러내놓자. 오히려 그 40년대의 그 이념적 혼란 속에서 박정희도 한때 좌익에 투신했고 여수 순천 군사반란의 배후 주도자로 아주 핵심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로당과 김일성 집단의 이 전략과 전술을 통달할 수 있었고 또 사형 직전까지 가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념적 방황과 성찰을 통해서 자유우파로 거듭난 것 아니냐. 그것이 뭐가 어떻다고 그 자체를 금기시하느냐. 이제는 다 깨놓자. 드러내놓자. 햇볕 아래 다 널어놓고 당당하게 얘기하자. 박정희도 한때 좌파, 좌익이었으나 그 미몽에서 깨어나고 가장 강력한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좌파를 잘 아는 자유우파로서 김일성을 상대로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박정희였기 때문에 좌파를 가장 잘 아는 박정희였기 때문에 김일성을 상대로 체제 경쟁에서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뭔가 숨겨야 될 무슨 상처나 있는 것처럼 이러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4.3이나 여수 순천은 좌익, 김일성, 박헌영 좌익 세력에 의해서 기획되고 시작된 좌익 반란입니다.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적어도 제가 정치학 연구자로서 제가 배우고 제가 연구한 저의 학문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태용의 주장이 제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하고 이 사건을 내 역사적 배경,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 50 단정 선거를 통해서라도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그게 구성이 돼야 헌법이 구성되고 헌법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일련의 정치 프로그램의 첫 단추가 50 단선인데 이걸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폭력적 행동이 4.3으로 이어졌고 그 연장선에서 여수순천 반란이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팩트를 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 사건이 어쨌든 진압되고 정리돼야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 희생자, 양민 희생자들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민간인 희생은 우파에 의해서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좌파에 의해서도 무수히 저질러졌다. 그것들을 모두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을 넘어서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묵념하고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마침내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될 일인데 4.3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태용의 발언이 뭐가 그렇게 세상이 놀라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해야 될 그런 발언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어떠한 역사 왜곡도 역사적 팩트를 완전히 지우고 없앨 수는 없다. 후대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해석 자체를 후대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 자체를 없애거나 왜곡할 수는 없다. 역사적 팩트는 어떠한 후대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 후대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자. 정치적 해석에, 정략적 해석에 이런 우리 현대사의 분명한 사실들을 쫄아서 말 못하거나 겁나서 말 못하거나 그런 짓 좀 하지 말자. 우리 자유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해 왔는지, 우리 선배들이 흘린 그 피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후퇴하지 말자.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태영호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가 어제 아침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 논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저희 고성국 TV에 전해왔습니다. 그 제가 태영호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근현대사에 참으로 아픈 고비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 자유파가 바로잡지 못하고 북한에서 탈북해온 태영호 의원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현대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될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정책 부담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용감하게 발언한 데 대해서 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자유파 평론가로서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이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 민심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은 삼가해 줄 것을 구두로 공식 전달했다.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선관위의 뜻을 전달했고 태영호 의원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의 경고를 한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 전에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렇게 지난 12일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3 유족회 등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그러나 자신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망언이고 뭐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게 사상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의 경고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역 민심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상기해달라는 것인데 내가 선관위와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언행, 제주도 4.3 사건이 김일성, 박헌영 등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되고 기획되고 실행된
좌파들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한 것이 민심에 반하는 발언인가? 입장을 밝혀라. 익명의 성관 의원이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해서 저 4.3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날 일인가 이것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태영호 후보를 초청해서 긴급 대담을 가질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당으로부터 이런 주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고성국 TV에 나가고는 싶지만 좀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최고위원 후보니까 당에서 사상 관련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이상 태 의원은 사상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월요일 대담에서는 사상 관련 질문을 하지 않겠다. 당신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 그거 말고도 지금 북한의 가장 정통한 태영호 의원한테 우리가 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다. 다른 궁금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태영호 의원과의 긴급 대담을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 사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만으로 태영호 의원이 역할 이미 넘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부끄럽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제가 그렇게 태영호 의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숨죽여왔던 좌파 세력이 각 분야에서 고개를 쳐들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정교조도 시작이 됐고 각 대학은 주사파 세력들이 접수하게 됐고 민노총 등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됐고 또 민노당, 지금의 통진당, 또 당시 이 제야 좌파 활동가들이 김대중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됐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정통 사회과학, 인문과학 쪽도 좌파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학에 각 진학한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좌파적 시각으로 왜곡한 이 수많은 책들이 나타납니다. 해전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완투, 리영이라는 자가 쓴 중국인과의 대화, 8억인과의 대화 하는 등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늘 이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다시 이 당시 그 40년대에 그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좌파적 시각으로 완전히 왜곡 해석한 자가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제시한 이 역사관이 이른바 수정주의 역사관입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이 40년대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 좌우 논쟁,
그 이후에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종북주사파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이 수정주의와 그 아류들이 나타나면서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자,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의 용어의 차이의 핵심은 뭡니까? 6.2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6.25는 뭡니까? 6월 25일.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6월 25일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주의 좌파 학자들은 6.25 전쟁이 6월 25일 시작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냐? 1945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1945년, 46년에 대구 11사건, 47년에 제주도 3.1 사건, 48년에 제주도 4.3 사건, 그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 이런 일련의 반란들이 쌓여서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내전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거의 내전 상태에 있었고 그 내전 상태에 있었던 것이 6.25전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따라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전면 남침했다고 하는 주장은 쓸데없는 주장이다. 이겁니다. 그게 김일성 전범론을 반박하는 좌파들의 주장이에요. 왜 6.25 전쟁에서 6.25를 뺐냐? 그겁니다. 6.25 전쟁의 책임론, 전범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개명을 하면서 이념적 혼란과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겁니다. 4.3 사건도 그렇습니다. 4.3 사건을 제가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김일성과 박헌영 당시 이 공산당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1948년 8.15 건국을 저지하려면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저지해야 됐고 이 1948년 헌법 7월 17일 헌법 공포를 하려면 재헌의회 구성을 저지해야 됐고 재헌의회 구성을 저지하려면 재헌의회 의원들을 뽑는 50 단독정부 총선거를 저지해야 됐기 때문에 1948년 5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그래서 왜 4월 3일이냐? 그 한 달 전에 5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다. 따라서 이것은 김일성과 박헌영 당시 공산당 좌익 세력들의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기획되고 배치된 무장폭동이다. 자, 4.3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4.3은 1948년 4월 3일이요. 1948년 4월 3일 새벽입니다. 새벽 2시경에 제주도 내에 있는 경찰지서 12개를 제주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동시에 습격합니다. 지서를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0날 총선거가 있는 날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각 선거사무소를 습격해서 선거 명부를 탈취하고 선관위원들을 살해하고 선거사무소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는 선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가 50 총선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새벽 2시에 일거에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개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 수정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동안 설명을 했냐면 당시 우익,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막 거들먹거리고 행패를 부리고 양민을 학살하고 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폭발해서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봉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됐다. 이거 다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4.3 사건은 4월 3일 날 발생해서 4.3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4.3 사건은 4월 3일 새벽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내 경찰서 12개를 동시에 습격해서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누가 먼저 학살당했습니까? 좌익에 의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먼저 학살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제주인민군 1대 사령관이 김달삼입니다. 이 자들이 제주 4.3 사건의 1차 폭동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제주인민해방군 1대 사령관 김달삼 스스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 김달삼이가 도민들을 협박해서 1948년 7월 8월에 제주도 도민들을 협박해서 북한 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투표를 강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용지 5만여 장을 가지고 김달삼이가 북한으로 가요. 거기서 김일성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제1기 최고인민 대의원이 됩니다. 그 공로로. 그리고 김달삼이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서 북한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는데 1948년 10월 24일에는 이 덕구라는 자가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건국된 2달 후에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 이 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포고한 거예요. 이게 제주 4.3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다고 발언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까? 그것도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에서 정신 나간 자들 아니야. 좌파와 싸우는 자유우파 정치인들, 투사들을 지는 못 나서지만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경고를 주냐고.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제주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싸워요. 이자가 한 8개월 싸웁니다. 8개월 싸우다가 육지에서, 제주도 병력으로는 안 되니까 육지에서 제주도로 보낸 토벌대에 의해서 1949년 6월에 이덕구가 사살됩니다. 그럼으로써 1년 이상 끌었던 4.3이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덕구 밑에 있던 제주인민해방군 패잔병들은 제주도에 있는 300여 개의 오름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 빨치산 오원건이라는 자가 체포된 게 1957년 4월 2일이에요. 그것으로서 4.3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9년 끌었어요. 9년. 김달삼이는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 가서 영웅칭호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다가 경찰,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잡혀서 처형당했어요. 그자가 묻힌 장소는 지금의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김달삼 목 잘린 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회자되어 왔는데, 그자의 이 가묘, 시신은 없지만 여기가 김달삼 영웅의 묘라고 하는 이 가묘가 평양에 있어요. 북한에서 떠받드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김구가 그 험악하고 치열한 이념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독정부 수립을 대놓고 반대했던 게 김구입니다. 김규식입니다. 김일성, 박헌영이는 폭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4.3을 일으키고 여순을 일으키고 선전포고를 하고 했지만 김구와 김규식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선거 보이콧이라는 방법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어요. 김구가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의 그 혁혁한 공로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국적인 행동을 한 이 행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비판해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15 대한민국 건국은 그야말로 이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승만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막 기적같이 건국한 겁니다. 예, 4.3 사건은 바로 그 대한민국 건국을 김일성, 박헌영이가 폭력으로 막기 위해서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희생자입니까? 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진정한 재정립과 바로알기 운동을 정말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깊이 반성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성국 TV 이 문제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의 과제로 알고 부딪혀 나가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